시장 끝자락. 국밥집 굴뚝은 겨울이면 하얀 김을 늘어놓았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들기 전에 골목은 푸른 종이장처럼 얇은 냉기를 품고 있었고 돼지뼈를 푹 삶은 냄새가 먼 데서 비누 냄새와 섞였다. 그 집 간판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진국집이라는 세 글자는 누가 봐도 또렷했다. 그 집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강주.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손에 흰 소금을 쥐고 냄비에 거품을 거뒀다. 그 작은 집의 처마 아래에서 아이는 삶이란 것이 언제나 김이 서리는 것이라 믿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강주는 시장 냄새가 싫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아이들은 유행하는 운동화를 자랑했고 체육 시간에 땀 냄새를 풍기며 쌈을 붓던 아이들은 하나둘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 국밥집 앞에서 엄마가 소뼈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본 날이면 강주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친구들이 와, 너희 엄마 장사 진짜 잘한다더라 라고 말을 해도 칭찬은 칼날처럼 들렸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그의 발은 점점 집에서 멀어졌다. 노을이 지는 운동장에 남아 담배를 피우거나 밤에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골목을 질주했다. 별이 멀리서 반짝이던 밤이면 그는 도로의 흰색 차선만 바라봤다. 차선은 언제나 일직선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싸움이 났다. 쇠파이프의 식은 감촉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경찰서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이상하게 따랐다. 어머니가 경찰서로 왔을 때 그녀는 손등에 고춧가루가 말라붙은 채였다. 그녀는 조용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말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따끈한 국밥이라도 먹을래 라고 물었지만 강주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형무소의 시간은 납처럼 무거웠다. 며칠이 한꺼번에 지나가기도 하고 몇 분이 하루처럼 늘어지기도 했다. 그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그 질문은 답을 해주지는 않았다. 그저 매일 밤 꿈속에서 엄마가 국자로 국물을 떠 건네는 장면이 반복될 뿐이었다. 출소하던 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시장 골목은 그의 발길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다. 대신 친구들의 방 한 구석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편의점 도시락을 씹으며 밤을 새웠다. 집에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래된 벽지처럼 칙칙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늙어갔다. 다리에 무리가 온 것은 칼국수 선반을 내리다 삐끗한 날부터였다. 한 번의 수술로 끝날 줄 알았지만 두 번째 수술을 권유받았고 결국 오래 서서 일하던 버릇은 무너졌다. 국밥집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좁은 월세방으로 옮겼고 작은 방의 장판은 온기를 오래 품지 못했다. 어느 여름밤 강주는 시장 골목을 걸었다. 술에 젖은 걸음걸이였다. 골목 끝 새로 바뀐 간판들 사이로 예전 진국집 자리 앞에서 발을 멈췄다. 철문은 닫혀있고 낡은 전화번호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문득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두 글자는 목구멍에서 잘려 나간 듯 사라졌다. 창피하다는 말이 자석처럼 혀끝을 끌어당겼다.
그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불 꺼진 간판이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서만 깜빡였다. 동거하던 여자의 이름은 은지였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좁은 방에 빨래를 밟아가며 웃던 여자였다. 둘은 처음부터 잘 맞았다. 밤이면 야시장에서 만난 떡꼬치 하나에 웃음이 터졌고 싸구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다. 그들의 사랑은 불안정했지만 생생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다. 작은 발바닥이 공기를 차지하자 공기에는 값이 매겨졌다. 분유값, 기저귀값, 전기세, 월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병원비. 은지는 자주 말했다. 부족해. 오늘 또 모자라. 처음에는 미안함이 목에서 걸려 나왔다. 그러나 미안함도 반복되면 달아 없어졌다. 어느 날부터 그녀의 말 속에는 얇은 비수가 들어있었다. 당신 남자 맞아. 당신 엄마가 돈 좀 있다며. 시장에서 죽어라 벌었다더니 그 돈은 다 어디 갔겠어. 그 말은 한밤중에 방의 벽을 타고 도는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방 안을 떠다녔다. 그는 그 단어를 손으로 쓸어 담아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싶었지만 단어는 무게가 있었다. 그 무게가 그의 눈꺼풀을 눌렀다. 아이의 젖병을 짚고 젖은 손으로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통장 잔고는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엄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마지막 숫자 앞에서 손을 떼었다. 새벽빛은 방 안에 발톱처럼 걸려 있었다. 그는 결국 그 길로 골목 끝을 향해 걸었다. 어머니의 새 주소는 오래전 친척에게 귀뚱으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단숨에 새 층을 걸어 올랐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흘러온 신호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반듯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싸구려 전기장판 스위치가 빨갛게 켜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 손수건 끝에는 강주, 생일 축하라며 어설픈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오래전에 멈춰선 시간의 증거였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인사도 없이 튀어나온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놀라움과 기쁨, 두려움이 순서 없이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밥은 먹었냐? 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이불자락을 움켜쥐었다. 통장 어디 있냐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쪽 다리는 불편해 보였다. 두 팔로 몸을 끌어앉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떨어져 발 뒤꿈치만 장판을 긁을 뿐이었다. 엄마, 나 힘들어. 은지가 매일 부족하대. 애가 울면 내가 같이 울게 돼. 돈만 있으면 잠깐만 빌릴게. 나중에 벌면 갚으면 되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내가 쓰면 안 된다. 말끝이 떨렸다. 그건 내가 아닌 내 아이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강주는 웃었다. 그의 웃음은 칼날을 바닥에 긁는 소리 같았다. 아이를 위해서면
내가 쓰는 거지. 내가 아빠야. 그는 장롱을 열었다. 서랍을 뒤졌다. 낡은 내복 사이에서 통장 한 권이 나왔다. 그는 손에 쥐고 돌아섰다. 비밀번호. 어머니의 입술이 마른 낙엽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안 된다. 그는 통장에 앞을 넘겼다. 숫자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었지만 중요해 보이는 숫자는 없었다. 비밀번호가 뭐냐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의 낮은 천장을 치고 튀어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눈가에는 작은 물방울이 미끄러졌다. 그때 그의 손이 움직였다. 그는 이불 위에 누운 몸을 밀어붙였다. 주먹은 이불을 한번 접고서야 뼈에 닿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움직였다. 숨을 거칠게 들이켰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장판 아래에서 울렸다. 그는 순간 그 소리를 손바닥으로 막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빈집처럼 울렸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입술 사이에서 단단한 돌처럼 버텼다. 그는 통장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다음에 올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처럼 길게 이어졌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왔다. 그 사이 집에서는 아이가 씩 웃었고 은지는 잠깐 웃다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저번에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젖병을 씻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이 대답이 되는 밤들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 집 문 앞을 서성였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문을 열면 안에서는 작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오전 11시의 라디오는 오래된 유행가를 틀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가끔은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갔다. 그의 그림자는 항상 문턱을 넘지 못하고 뒤로 걸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열쇠 구멍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양냄새와 따뜻한 먼지 냄새로 묵직했다. 비밀번호. 그의 말은 이전보다 낮았다. 마치 부탁처럼. 그러나 부탁이 아니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나를 때려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이번엔 오래 참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밀고 당기고 소리를 낮추며 몰아붙였다. 장판이 끽 소리를 냈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뜨거웠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팔찌 하나가 있었다. 강주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얇은 은팔찌. 팔찌는 그의 손등을 한번 스치고 장판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보다 더 큰 소리는 그의 가슴 속에서 났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못했다. 그를 물어붙인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나는 실패했다. 라는 문장이 입천장에 붙으면 사람은 자주 폭력의 언어를 쓰게 된다. 그녀는 끝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이불자락을 쥐고 그 안쪽 어딘가를 더 깊게 숨겼다. 그 안에는 아마도 한 사람의 유년이 마른 나뭇잎처럼 얇게 접혀들어 있을 터였다. 그는 욕설을 삼키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는 이후로도 몇 번 더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는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비밀번호.
그녀는 그때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은 점점 투박해졌다. 장판은 그의 무게를 기억했고 벽지는 한 곳이 찢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더 얇아지는 것을 느꼈다. 얇아지는 사람은 소리를 키운다. 그는 소리를 키웠다. 요양보호사 김씨가 처음 온 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화장실 앞에 세워두고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커피 믹스 봉지를 뜯는 손이 능숙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밤에 좀 깊게 못 잤어. 그녀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실금이 늘어나 있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김씨는 이불자락을 다독이며 물었다. 한동안 망설이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젯밤 잠을 잘못 잤는지 갈비뼈 쪽이 아려요. 파스 좀 구해다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했다. 혹시 다른 데는? 어머니는 무심한 척 웃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가. 그러나 김씨는 조용히 이불을 들어 올렸다. 살은 별처럼 얼룩졌다. 보라색의 자국이 별자리처럼 어깨에서 허벅지로 이어졌다. 이건 잠결에 생길 자국이 아니에요. 김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커피의 탄 냄새만 둥글게 떠다녔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 둘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몇 번, 우리 아들이 왔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안 된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 애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김씨의 눈동자에 작은 번개가 쳤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말랐다. 그러나 그 손 안에는 다 타고 남은 숯덩이처럼 뜨거움이 있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은 비밀이지만요. 저는 어머니 편을 지켜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날 저녁 김씨는 경찰서로 갔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은 사진과 기록을 남겼다. 다음 날 경찰은 어머니의 집으로 와서 장판 위에 별자리를 확인했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권의 공책에 누군가의 글씨가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 오후 강주는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내용은 간단했다. 출석 요청. 그는 얼어붙었다. 그 옆에서 아이가 웃었다. 손바닥만한 차 장난감을 들고 부르르 소리를 내며 달렸다. 은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다. 무슨 전화야? 그는 대충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서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몇 년 전에 자신과 같은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의 종이컵에 커피가 또 놓였다. 사진이 몇 장 내밀어졌다. 보라색 자국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 자국의 위치와 모양을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은 종종 가장 큰 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국밥집의 김이 피어올랐다. 엄마가 국자로 떠준 국물은 뜨거웠지만 혀를 대지 않게 식혀 건넸다. 그 손길은 늘 일정했다. 그는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는가? 칼날을 쥐는 법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입을 막는 법인가? 피해자는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상습적 폭행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사건은 이미 그의 삶의 일부였다. 그가 눈을 떠도 사라지지 않을 그림자였다.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금속이 서로를 알아보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그가 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방 안은 웅웅거렸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첫 번째 밤은 늘 길었다. 어둠은 들고 나는 법을 모르고 좁은 천장에는 숫자들이 떠다녔다. 그 숫자들, 비밀번호.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끝내 내주지 않으려 한 것은 은행의 자릿수가 아니라 그 자릿수에 담긴 시간이었다. 1푼, 2푼, 국밥을 팔며 모은 돈. 비가 오면 손님은 줄었고 장마가 지나면 다시 늘었다.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어들며 남긴 표정들을 그녀는 모두 기억했을 것이다. 그 돈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씨와 발자국과 장갑 낀 손에 뜨거움을 잇는 끈이었다. 그 끈을 그는 칼날로 잘랐다. 그는 눈을 감고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다. 젖병을 빨던 작은 입술, 분홍빛 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는 팔뚝으로 눈을 가렸다. 눈물이 묻었다. 남자는 울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는 법을 배우곤 한다. 그러나 어둠은 모든 것을 본다. 수감된 지 한 달쯤 그는 펜을 빌렸다. 종이는 거칠었다. 그는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엄마, 여기서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글로 써요. 엄마, 나 기억나요. 시장 골목에서 달리던 나, 아빠 떠나고 난 뒤 내가 울던 밤, 엄마가 국물 떠서 지켜주던 그 숟가락.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그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나 그때 왜 그렇게 멀리 걸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나는 내가 커졌다고 생각했어. 시장 냄새가 싫다고, 어머니의 손이 창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야 할 건 나였는데. 엄마, 나 그날 그 방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장판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 엄마가 나를 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그런데 어쩌면 그 눈빛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려는 눈빛이었는지도 몰라. 미안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미안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것밖에 없어. 은지는 모르겠어. 아이는 잘 크겠지. 엄마, 그 돈이 아이를 위한 거였다는 거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비밀번호,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아. 그 숫자들은 엄마 손의 주름과 같아. 내가 훔치려고 했던 건 통장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이고 엄마의 숨이었어. 만약 엄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언젠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살아볼게. 강주 올림. 그는 편지를 접어보냈다. 편지의 끝은 항상 가볍지만 종이는 무거웠다. 한편 어머니는 경찰의 보호 아래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 골절은 없었지만 타박상이 심했고 잠을 잘 때마다 호흡이 불규칙했다. 요양보호사 김씨가 병실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사과를 깎아 건넸다. 사과의 흰살은 빠르게 갈색으로 변했다. 그것은 시간의 속도였다. 어느 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통장 문제를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은, 그녀는 말했다, 손주를 위한 거예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때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복지사는 메모지에 적었다. 후견, 신탁. 몇 가지 단어가 병실 공기 속에 떠올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손 아래 이불자락을 더듬었다. 얇은 은팔찌가 손끝에 걸렸다. 강주라는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팔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비밀번호란 숫자라기보다 마음의 결이었다. 누군가 묻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비밀번호의 주인은 실제로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모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손주에게 건네질 미래였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네는 방식이기도 했다. 석 달 뒤 은지는 아이를 안고 면회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강주는 창문 너머로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다. 작은 손금들이 유리 위에 얇고 마른 이파리처럼 번졌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그가 말했다. 병원에 계셔. 보호받는다고 하더라. 은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당신 이제 어쩔 거야. 그는 대답 대신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은지는 아이를 달랬다. 잠깐만. 금방 끝나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의 삶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참, 당신 엄마한테 편지 왔어. 은지는 봉투를 내밀었다. 교도관이 그것을 확인하고 건넸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 강주야, 밥은 꼭 먹어라. 손주는 잘 크고 있다. 내가 나중에 나올 때 아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매일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 얘기는 너의 나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웃던 얘기다. 엄마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편지는 따뜻했지만 따뜻함은 때로 칼처럼 아팠다.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 시간은 짧았다. 문이 닫힐 때 아이의 울음은 멀어졌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그는 감옥 안에서 틈틈이 일했다. 창고를 정리하고 책을 읽었다. 책 속의 세계는 장판 위의 별처럼 빛났다. 그는 가끔 어머니의 집이 있는 도시의 지도맵을 떠올렸다. 골목길은 아직도 같은 모양일까?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그가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인간의 악의가 항상 폭발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악의는 종종 작고 연약한 것의 형태로
너덜너덜한 존재감, 오래된 부끄러움, 말하지 못한 미안함, 늦은 밤의 두려움 같은 형태로 존재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 누군가의 입을 막는 손이 되었다. 그러니 그 손을 다시 잡는 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밤마다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안고 숨을 골랐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답이 떠올랐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 사이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다. 그리고 무엇을 아직 지킬 수 있는지도. 형기를 절반쯤 채웠을 때 병원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어머니가 급히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 면회를 허락받았다. 병실은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더 작아졌고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드러났다. 그는 침대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엄마. 그녀가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오래전과 같았다. 그는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말랐지만 따뜻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엄마에게 한 짓.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질문은 늘 그렇듯 그 무엇보다 먼저였다. 응.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감옥에서 만든 카드였다. 사랑합니다. 라는 서툰 글씨와 함께 아이의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아이는 이제 조금 컸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고 손끝으로 살짝 문질렀다. 아이고, 저 손바닥.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봄바람 같은 기운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비밀번호 이제 안 물을게요. 알 필요 없어요. 내가 몰랐던 건 숫자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그 손짓 하나가 그에게는 평생을 건네주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시장 골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한여름 장막 끝, 걸레질한 장판의 냄새, 새벽 국밥집의 김,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어들던 손님들의 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품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을 살린다. 얼마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시장 사람들 몇이 왔다. 요양보호사 김씨도 있었다. 그녀는 상복 소매를 걷으며 그분은 늘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은지는 아이를 안고 자주 울었다. 강주는 허가를 얻어 잠시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는 관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눈물은 장판 위로 떨어졌고 장판은 비를 맞은 돌처럼 조용히 그것을 삼켰다. 언젠가 어머니가 적어둔 메모가 한 장 발견됐다. 아이 20살이 되면 이 통장과 함께 편지를 주세요. 편지 봉투에 적혀있던 문장 하나가 모두를 잠시 멈춰서게 했다.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너의 아들도 그럴 것이다. 비밀번호는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숫자로 열리지 않는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했다. 통장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손을 거쳐 신탁되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주는 서류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글자들은 그에게 돌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그 돌을 손바닥에서 굴렸다. 돌은 손의 온기에 조금씩 맞춰졌다. 경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시장 골목은 여전히 냄새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냄새를 피하지 않았다. 국밥집 자리는 카페로 바뀌어 있었고 창가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열어두고 커피를 마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문득 국밥을 먹고 싶어졌다. 근처 다른 집으로 들어가 뼈 해장국을 시켰다. 국물 위에 파가 둥둥 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국자를 들어 한 숟가락을 떠서 시켰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맞은편 빈자리에 숟가락을 내밀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오래된 습관처럼 그 동작을 했다. 아이와 만난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너의 할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위해 돈을 모았고 너를 위해 편지를 썼고 너의 아빠가 길을 잃었을 때도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줬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바닥을 그의 손등에 포개었다. 그 손바닥에는 아직 선명한 손금이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장차 새겨질 많은 길이었다. 그는 그 손금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나는 누군가의 입을 막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되겠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